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3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증시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코스피 올랐다, 하루는 코스닥 올랐다. 예, 그래서 지수는 요즘에 큰 의미 없는 움직임이죠. 그냥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목 정세고, 오늘은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또 강했고, 아까 보니까 FNF 같은 기업들 참 왕따 당했죠. 메가스터디 교육.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급등했다는 건 지금 계속 순환매는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오른 기업들을 갖고 계시다면 꼭 자기 차례를 꼭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것 중에 좀 못했던 것 중에 역사의 반복. 이게 좀 또 내용 괜찮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강연에 다닐 때도 이런 얘기들 좀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이 좀 비슷하다. 근데 이제 1980년대를 통해 바라본 현재,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 충격과 신 르네상스 시대, 이건 이제 조선인데, 이 양용모 연구원은 참고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베스트 있다가 이제 DS로 이직했는데 요새 좀 안 보이던데 오랜만에 또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내용 한번,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거보다도 조선이 요런 지금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 LIG 넥스원, 삼성전자, 퓨런티어, 동원 FMB,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된 얘기까지 해서 주택, 인테리어, 시멘트까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쪽까지 한번 정리해서, 오늘은 그렇게 보고서 자체는 많지 않은데 일단 내용들은 또 긴 게 있어서 한번 진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역사의 반복이다. 이게 보시면 이제 1980년대랑 지금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OECD 소비자 물가와 주요 기준금리인데, 80년대 보이세요? 물가? 진한색이 물가고요. 밑에가 금리입니다. 되게 높았죠. 예, 그때는 사실 예금금리도 되게 높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금금리 10%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통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부자가 돼요. 왜? 금리가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부자가 안 됩니다. 왜? 정말 연봉이 많지 않은 이상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금금리 2, 3%니까. 미국은 애초에 예금금리가 1%가 안 돼요. 금리가 이 시중금리에 전혀 연동이 안 됩니다. 미국은 예금금리 자체가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또 구조죠. 금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제 주요국의 물가와 금리가 이렇게 튀었는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지금 40년 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큰 변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10.7 OECD 해가지고 1988년 4월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이때 이후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 비슷해요. 공급 부족 때문이에요. 원유 공급 부족, 상품 공급 부족,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엄청난 쇼크가 왔고, 이때입니다. 이때. 예.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죠. 원유 공급은 확 줄었고, 이때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때 세계 원유 같은 경우 70년대죠. 그때가 이제 오일 쇼크 났던 게.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를 유발했죠.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근데 그때랑 약간 차이점은, 그때는 오일 쇼크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참 반도체도 없고 상품 부족했죠. 그런 게 이제 겹쳤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이제 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나중에 올랐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오르고 있었죠 이미. 그리고 서비스 주거비 여기 제일 나중에 이제 피크아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에 비해 근데 인건비 비중이 또 서비스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노동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요. 그래서 수요는 뭐죠? 기업들이 이제 구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실업률은 일자리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률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자리 안 구하는 사람들 빼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노동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다 보니까 지난 2년간 그 서비스 물가는 올랐던 거죠. 구조적으로. 근데 잘 안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 기억나시죠? 서비스 물가 항목 중에 하나인 이 노동 공급이 드디어 증가하기 시작했고 노동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도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그냥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재화 부족해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에너지 부족해서 에너지 가격 급등, 이 두 가지가 먼저 물가를 치켜 올렸고 그 다음에 저 서비스 물가, 저 공급 시장, 그 노동 시장 때문에.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왜 노동 공급이 부족할까? 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돈도 많이 줬어요. 4번이나 현금 꽂아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하려고 안 하는 거죠, 많이들. 예, 직장인들이 복귀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너무나 낮았죠. 이 55세 이상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경제활동을 참가를 하면 할수록 일단 구직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요, 또 그때 1980년대에 무역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성장 국면이거든요. 물가 높은데. 그래서 그 원인을 누구로 돌린지 아세요? 일본과 독일로 돌립니다. 야, 너네들 때문이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예, 너네가 이렇게 반도체 하고 막 제조. 근데 사실 그 전에 보시면 소련 견제하려고 이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키워줬어요. 제조업으로. 예, 빡 키워줬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 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전범 국가들이 어떻게 됐어요? 고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 소련은 몰락하고, 사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무역 적자 심하니까, 야, 너네들 희생해라. 그래서 이제 무역 규제를 가하고, 환유로 이제 그 엔화나 독일 마르크화를 올려버립니다. 가치를. 예, 그래서 자기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요, 수출 경쟁력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경쟁력이 훼손됐고, 저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약간의 수혜를 받죠. 저때 미국이 일본을 딱 반도체 딱 쳐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대상이 그때는 일본이었어요. 일본과 독일이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흡사하죠. 예. 저도 이제 강연회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드리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중국 얘기부터, 예. 그러니까 좀 세상이 바뀐 얘기들을 저는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랑 지금은 굉장히 좀 흡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재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역 규제도 하면서 중국을 이제 탈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독 교육은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1% 미만까지. 미중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이 일본, 독일 요 비중인데 전 세계 교육에서 급격히 늘었던 때예요. 다 꺾여버리죠. 미국 의도대로 됐어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교육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시의 물가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보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늘리면 해결돼요. 지금도 비슷해요. 예. 지금은 서비스 물가는 꼭, 물론 소비가 좋은 것도 있는데요. 서비스 물가가 좋은 거는 저 노동시장,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이 부족했던 건데, 결국 방법은 뭐죠? 공급은 늘리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투자가 늘어났죠,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이제 누구나 수혜국과 피해국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일본과 독일이 피해국이었고 그때 한국과 중국이 그 자리를 꿰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억나세요?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3조 호황 기억나세요 혹시? 예, 3조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예, 뭐 물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환율도 낮았어요. 예, 그래서 3조 호황이라 그랬죠. 아 유가가 낮았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낮았고 물가 낮았고 아마 금리는 그렇게 낮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저금리 국가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환율이 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조 호황 와가지고 예, 주식시장이 제가 그때 듣기로도 1989년도에 난리가 아니었대요. 지금과 비슷하대요. 그때는 이제 객장에 사람이 그냥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어가지고 몰라요. 제가 뭐 그땐 주식할 때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땐 청소년일 때니까 예, 뭐 주식의 주자도 몰랐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89년도에 아주 뭐 객장에 사람이 그냥 넘쳤대요. 주문 서로 돌려고 자고 일어나면 증권주 상한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3조 왕이었어요. 3조 왕.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에 이게 보면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이 수혜를 받았고 저 때는 또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또 괜찮았어요. 미국 입장에서 또 소련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을 또 의도적으로 키워준 것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던 일이 이제 또 바뀐 거죠. 예. 지금 이제 중국과 다시 이제 적대 관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건 좀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일부 캡처만 중요한 내용들만 좀 캡처해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하는 게 뭐죠? 저런 법안, 예, 뭐 일자리 법안, 인프라 법안, 뭐 IRA 해서 공급 늘리겠다는 거고 중국은 규제를 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내수 키우겠다 이런 이제 쌍순환 정책 발표했죠. 예. 중국은 미국 의존도 줄이고 자립하겠다 이게 목적인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가 제조업 재고 5개월 선행하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근데 이게 이제 바닥치고 돌리고 있어서 이제 올해 제조업 경기는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제조업은 안 좋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막 인프라 투자 이런 건 좋은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은 되게 부진했지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와 좀 다른 점은 비미국 지역의 내수 여력이 좀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 독일은요 정말 그때 한참 잘 살 때죠. 일본은 엄청난 호황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일본에 있는 돈으로 미국 부동산 다 산다고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버블 시대였죠. 뭐 독일도 굉장히 잘 살던 시기고 내수가 되게 컸는데 지금 중국은 그럴 여력이 좀 부족하죠. 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비미국 지역이 좀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경기 하방 위협이 있는데도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미국은 견제하고 중국 내수는 쉽지 않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재고 사이클은 이제 금년 말에서 내년 초.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제조업은 이제 돌아선다. 우리 한국의 수출주들한테 그래서 증시가 막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단이 좀 막힌 건 미국의 소비가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도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상단을 열어 제끼기가 참 어렵긴 한데 밑에 하단이 왜 단단하냐면 제조업이 버텨버립니다. 그리고 금리는 꺾일 거고 조금. 그러니까 이제 밑은 단단한데 위는 좀 뭔가 막혀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뭔가 정말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막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 애플 수주를 따낸다거나 예, 파운드리 뭐 만약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지수 폭발하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급등할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제조업이 돌고 서비스는 꺾이는 이런 구도에선 예, 결국 계속 좀 박스권 가능성이 높아요. 한 2,500, 뭐 진짜 많이 빠지면 2,400
2,400~500에서 오르면 2,800 요 안에서 계속 등락.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질 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예. 그리고 만약에 요런 사이클이라면 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업체에 투자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제조업 돌릴 때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게 IT죠, IT.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한번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과거 1980년대와 2022년, 23년 이제 비교한 거고, 이제 공통점은 어쨌든 뭐죠? 네. 중국을,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중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급을 돌린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미국이 아니고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 지금 투자를 엄청 하죠. 미국 정부가 뭐 공장 짓고, 이게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영모 연구원님의 그 조선주 이제 아주 정밀한 분석인데, 조선 사이클은 불황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불황은 이제 선박이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항도 천천히 연료 아끼려고. 그리고 운임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운임 떨어지니면 운항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선박을 묶어놔요, 그냥. 운항 안 하고.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불황의 전형적인 징후고, 현금으로 안 좋고, 금융비용 증가하고, 못 버티는 회사들은 이제 선박 매각하고 해체까지 해버리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형 중고선 가격이 급락을 한대요. 급락을 해. 스크랩은 이제 폐선 같은 거죠, 완전히. 스크랩. 스크랩 가격까지 떨어진다. 뭐 그럴 정도로 안 좋다고 합니다. 회복 단계는 이제 점점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운임이 오르기 시작하고, 시장 심리는 긴가민가 하는데, 근데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씩 발주도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요. 근데 처음엔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로 보고 있어요. 이 양모 연구원님은 조선은 지금 회복 단계다. 피크 단계는 아직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피크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뭐 피크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회복 단계. 그래서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조선주 투자가 되게 편한 게, 지금 회복 단계면 별로 나쁠 게 없거든요. 좀 위험한 게 피크 단계예요. 피크 단계는 내가 비싸게 사면요, 이제 영원히 고생합니다. 피크 단계에서 고점이 잘못 물리면 안 와요, 사이클이. 몇 년 고생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회복 단계면 조선주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 논리대로 이게 맞다면. 피크 단계는 어떤 거면요, 그냥 모든 게 다 가파르게 갑니다. 막 선박 가격 급등하고, 선박들도요 막 돈이 많으니까 막 고속으로 운항하고, 운임은 계속 올라가요. 막 이제 그런 단계겠죠. 그리고 은행은 선주들의 강력한 자산 가치 담보로 대출을 늘려준다. 근데 사실 이번에 근데 좀 약간 달랐던 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좀 꼬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미 그 운임 얼마나 올랐습니까? 2년 전인가 난리가 났죠. HM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랑은 좀 그게 좀 다른 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제 피크 단계에서 해운주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이름이 페노시안 하림으로 넘어갔지만, 당시에 STX 페노시안이었어요. 근데 결국 공급 과잉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침체로 가고, 운임은 하락하고, 선박은 감소하고, 다시 불황이 오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쪽 이렇게 보면 좀 회복 단계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익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해양 플랜트가 예전에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성급협회랑 해양 플랜트 표준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자재 설계 업무. 그럼 이러면 이제 예측이 가능해요. 아,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다 똑같이 이제 설계를 하면, 이제 설계를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달랐대요. 발주처마다 프로젝트마다 뭐가 다 다르니까 비용이 갑자기 늘기도 하고, 공사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해양 플랜트의 리스크를 줄여준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신조선가 상승 계속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마진 수주가 이제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탱커 원유 운반선만 발주가 늘어나면 진짜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건 뭐 내년 정도에는 아마 탱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완전 공급자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 조선사가 재료비나 이런 이제 원자재비가 있으면 그걸 다 가격이 전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선이 더 갑이 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감도 많고, 또 환경 규제 해야 되니까 지금 환경 규제 맞출 수 있는 조선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다 맞춰주죠. 그리고 탱커 선박이 중요한데, 요게 이제 발주가 늘어난다면 진짜 호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탱커는 이제 중동이나 미국 같은 데서 원유 시추해가지고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 선박이고, 탱커 발주량은 증가했는데 선봉량은 이제 2.2%밖에 증가를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폐선도 하고, 배를 폐선도 하고 새롭게 건조해서 이제 배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선봉량이 이제 뭐 예를 들면 2.2면 예, 이제 건조한 배, 이제 폐선 빼고 건조한 배가 조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2.2%면은 선봉량이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죠. 크게 증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가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년엔 저마저도 1% 미만으로 간대요. 배가 거의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지수는 떨어지겠죠, 운임 지수는. 네. 근데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아마 탱커 시황은 계속 좀, 시황은 좋겠죠. 탱커 운반선. 네. 그리고 환경 규제는 탱커 공급을 추가적으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 탱커 공급은 계속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국내 조선소는 인력을 충원 중이고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 사이클 지났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클락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이제 이런 해양 전망 기관에서 27년, 28년이면 이제 앞으로 한 4년 남았죠. 호황기가 온다. 당시 예상했던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9,400만 CGT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요게 2007년이 최고 슈퍼사이클일 때거든요. 2007년. 그때가 9,350만이에요. 발주량이. 그러면 슈퍼사이클이에요. 저게 맞으면. 예, 근데 저는 웬만하면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주의 단어예요. 좋았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건 클락슨이 예상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이제 저 전망 기관이죠, 조선 쪽. 저기서 얘기한 거는 어쨌든 9,400만 CGT가 나올 것 같다. 근데 28년도에 1.2억 CGT.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예, 그러면 슈퍼사이클 오는 거죠, 실제로. 예, 재작년 발주량이 5,500만이거든요. 근데 2036년으로 또 이제 넘어가면 그때 1.4억 CGT래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교체. 왜 교체인 줄 아세요? 2005년에서 8년에 발주가 엄청 많았습니다. 당시 수명 30년이 지나죠. 2036년.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체. 이게 저건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선박을 30년 이상 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예, 저거는 뭐 누가 전망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2036년에 슈퍼사이클 올 수는 있어요. 저건 합리적이에요. 근데 2027년, 8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오면 좋죠. 뭐 슈퍼사이클 온다면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오기만 한다면. 예, 근데 저걸 어떻게 뭐 우리가 예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36년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이제 회복 초입이고 장기 선순환 사이클 진입했고, 운임 상승, 발주 증가, 공급 증가, 운임하라, 발주 감소, 해체 증가, 이런 순인데, 어쨌든 공급도 중요하다. 예. 근데 해체량이 실제로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선박 해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해체가 끝나면 공급이 줄죠. 그러면서 또 사이클이 돌아서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해체가 많았습니다. 2012년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부터 많았다가 이제 해체가 좀 줄고 있어요, 점점. 그 후에는 또 사이클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C2 규제라고 있어요.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요 CII 규제인데, 요게 이제 5,000톤 이상 선박의 1년간 실제 연료 소모량과 운항 거리를 토대로 등급 매깁니다. A, B, C, D. D하고 E는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D를 3년 연속 맞으면 E가 되고, E는 해체.
운항하지 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니까. 예,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석유 수요도 좀 중요한 게 석유 수요가 석유 가격이 오르잖아요. 조선주한테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예, 그래서 수요는 생각보다 지금 좋다고 하고 있고요. 원유 공급은 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펙 말고 오펙의 국가들이 생산성이 점점 줄 수밖에 없다. 허버트 피크는 생산이 이제 피크아웃 한 거예요. 원유가. 그럼 생산이 줄 수밖에 없는. 원유를 이제 밑에서 시추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생산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거든요. 영원히 캘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페르몬 문제가 비오펙 국가 생산의 75%나 된대요. 엄청난 건데 작년에 처음으로 생산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꼭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의 이제 셰일 기업들이 일부러 그런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뭐 다시 늘어날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저게 허버트 피크라면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다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더 고민해봐야 돼요. 무조건 이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짜 허버트 피크인지 일시적인 거지. 작년에 그냥 셰일 오일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생산 안 했던 건지 요거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논리가 맞다면 이제 공급은 주니까 당연히 국제유가는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해양 플랜트 수주는 늘어나겠죠. 유가 높으면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누가 제일 좋아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습니다. 조선사 중에. 왜? 해양 플랜트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덩달아 수혜받는 게 누구죠? 성광밴드, 그 다음에 태광, 하이로코리아, DK라. 요 4개 기업이 이제 덩달아 수혜를 받아요. 피팅 들어가니까. 원래 해양 플랜트 하면은 하이로코리아가 가장 수혜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 플랜트는 저기 성광밴드랑 태광.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PC선 중에서 MR 탱커 요거 현대미포가 하죠. 요게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하는데 어제 현대미포는 좀 보고서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현대미포도 제일 못 올라서 오히려 뭐 부담은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동안의 슈퍼사이클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씩 이때가 정말 저는 직접 본 사이클입니다. 요게 2007년도 엄청났습니다. 그때 조선주 막 10배 15배 갈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에코프로가 당시에는 현대미포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에서 현대미포가 유독 많이 갔어요.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공급 과잉 딱 이제 되고 이제 대폭락 해버렸죠.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21년도에 지금 아직은 슈퍼사이클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때 해체하고 2007년도에 엄청난 발주. 지금도 해체하고 이제 해체량이 줄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발주 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님 아마 이것도 IR을 했나 봐요. 근데 수소 사업을 하는데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이제 삼성물산과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운반하는 방식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물산과 엔지니어링 겹치는 거 아니냐. 근데 엔지니어링은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수소로 변환하는 거고 CCUS 이제 탄소 포집하는 거 이런 거고, 삼성물산은 그런 신재생 태양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겠다. 요런 데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다르고요. 신사업 투자는 이제 이런 기업들 벤처나 지분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고, 올해는 1개 기업 정도의 투자를 집행했다 라고 나와 있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판매까지 하는 거냐 이런 좀 내용인데, 예, 뭐 그거는 사업주와 함께 진행은 한다. 그러니까 일단 개발업체로 참여를 해가지고 전 단계에 걸쳐서 사업주와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순 이제 개발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고 수소 밸류 체인을 좀 구성을 한다라고 봐주면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필요로 하는 그 제조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요성이 있다면 그걸 연결해주는 업체 그 사업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운영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 근데 이제 나중에 운영까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 엔진은 이제 개발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 풍력 사업도 그렇잖아요. 풍력 디벨로퍼 약간 이제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디벨로퍼로서 이제 그런 디벨로퍼 중에 이제 건설을 해주는 거죠. 건설. 예. 근데 이제 사업까지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주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제 탄소 포집 뭐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은데 요게 셰퍼드 타당성 조사 완료했다고 하고 있고요. 기본 설계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만의 하이드론 PJT 여기도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연간 수주 목표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10월 말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요게 오만 하이드론 PJT인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최종 투자 결정은 25년이니까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말레이시아 쪽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또 H2 비스커스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는 수소를 생산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포스코 롯데와 함께 하고요. 하반기에 기본 설계 착수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 말에 이제 이 개발 사업 하는 걸 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업종 내에서 이런 신사업 구체화는 타사와 구별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해외 플랜트 위주로 하잖아요. 국내 주택은 안 하니까. 그래서 고밸류 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 이쪽은 성장하니까. 근데 다만 수소 사업은 숫자로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맞는데 수소가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하려면 조금 더 시간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그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요즘에 안 좋습니다. 이번에 또 IR도 했나 봐요.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3분기 실적 하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약간 하향 조정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발전 사업도 하거든요. 이게 예상보다 1조 원에서 7천억으로 낮아졌대요. 거기다 비용 부담도 좀 있고 이러면 이제 매출 주니까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는 발전 사업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인 부담이 되는 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태양광 원재료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모듈 수출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듈 판가도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3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 우회에서 태양광 모듈 반덤핑 요거 확정됐죠. 24년 6월부터로 알려져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고 제품 재고 축적 수요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입지 강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은 뭐냐면 중장기 그림은 바뀐 건 없다. 괜찮은데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뭐 투자들은 오늘 팔아버렸겠죠. 그래서 당장의 모멘텀이 없는 거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게 키움에서도 이제 요 IR 참여해서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그 중에 좀 일부만 좀 가져왔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6, 8월에 그 여기 3분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모듈을 그 웨이퍼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웨이퍼로 모듈을 만드는데 옛날에 비싸게 샀던 웨이퍼들이 있나 봐요. 그게 지금도 투입이 된대요. 분기 말까지. 그럼 당연히 비싼 원재료가 들어가면 3분기 실적 안 좋겠죠. 그리고 이 발전 사업은 2분기 약 1조 원 내에 매출액이 요게 그 내용이에요. 1조 원. 근데 이걸 7천억 정도로 낮춘 것 같습니다. 일부 프로젝트 협상이 길어졌다. 근데 이 길어진 거는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4분기에 매출액으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4분기는 자동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멘텀이 부진하지만 3분기는 실적이 좀 바닥이다. 그게 맞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신한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뭐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최강식 연구원님이 썼던 보고서를 이제 어제 좀 늦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제 의견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편안하다. 그리고 폴란드 수준은 없었죠. LIG 넥스원은 폴란드 향은 없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폴란드 사업이 없다는 점이 좀 타 방산 기업 대비해서는 할인 요인이지만 폴란드가 LIG 넥손 무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아닌가. LIG 넥손은 뭐죠? 뭐죠? 그 미사일이죠, 미사일. 그래서 폴란드한테 가장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폴란드 이외의 업체랑도 협의 중이고, 아랍에미리트에 그 천궁2 수출했었죠. 예. 연내 또 대형 계약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 같고요. 이미 수주 잔고는 12조 원을 쌓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 계약 성사되면 중장기 성장성 한층 견고해질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중동의 방산 시장이 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한국한테는 우호적인 거고, 국내 프로젝트 계약은 이제 연말에 줄을 잃을 것 같다. 예. 그래서 LIG 넥스원은 근데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기 어려운 게 이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성 무기다 보니까 해외 수주 진행 사항을 좀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국가가 전략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자폭 드론 사용도 있어가지고 유도 미사일의 중요성,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펀은 10배밖에 안 되고 시총이 1조 원 되니까 싸죠, 되게. 그래서 LIG 넥스원 장기적으로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산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대신증권의 위민복 박강우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9만 원 유지했고요. 이번에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이고, 대형 GPU 고객량 HBM3 인증 완료가 됐고, 아마 이제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할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은 TC, NCF 열합착 방식으로 본딩 서로를 기판과 칩을 붙이는 거나 MR, MUF 오븐에 넣어서 하는 거 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게 어쨌든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만 충족되면 어느 거든 고객사는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증명했다. 왜냐하면 삼성이 하는 건 저 TC, NCF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9월 시장 내 디램 현물과 고정가는 좀 반등하기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소비 위축 등으로 AI용 서버 제외 전방 수요는 아직도 안 좋지만 감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이제 회복 구도고, 요새 낸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R5 계약가는 9월 반등을 좀 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DDR4는 감산 들어가서 수요는 아직 좀 부진한데,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가격 하락은 좀 멈추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LIG 넥스원처럼 좀 편안한 기업이고, 숫자는 앞으로 나아질 것 같고요. HBM이란 무기도 획득했고 고객사 승인도 받았고, 다만 주가는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느리지만 좀 편안하게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전장용 카메라 조립하고 검사 장비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카메라 최적 조립 동안 품질 향상, 카메라 개체차 보정을 통해서 정밀도를 올려주고, 검사해주고, 조립해주고, 정밀도를 맞춰주고. 예, 근데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 우위를 갖고 있고요. 또 LG노텍, 삼성전기, MC넥스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이제 북미에 앱티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했다. 예,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앱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차가 만든 현대 글로벌인가요? 여기랑 예, 그 모셔널, 예, 그 앱티브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작사 만들어서 모셔널이란 기업을 만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현대차랑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이죠. 그쪽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북미 대표 글로벌 전기차 업체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테슬라죠. 예, 테슬라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 중저가 타겟의 신체 모델 공개를 했고,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전기차를 많이 팔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퓨런티어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 그만큼 카메라 탑재가 늘어나니까. 그 수주 잔고는 통상 6개월 내로 매출로 인식하는데, 부품 사업보다 장비 사업이 훨씬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진짜 수혜주죠. 실제 테슬라 자율주행의 직접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산 기술 경쟁력, 또 경쟁사 대비 1.5배에서 2배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꾸준히 공급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 이력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정밀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검사 공정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고객사 요청으로 신규 공법 적용된 액티브 온라인. 액티브 온라인은 이제 이 정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장기 개발 완료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최근 자율주행 센싱 부품 만드는 라이다 전문 업체 솔리드뷰도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가 중요한데 그 카메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퓨런티어죠. 이렇게 숫자만 이제 검증하시면 돼요. 숫자만 나오면 산업 성장하고 수준 늘고 이런 거는 오케이. 그럼 산업은 성장할 거냐? 거기에 달려 있다. 근데 카메라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구조로 보면 미래는 좀 밝지 않을까. 예, 다만 주가가 좀 조금 이제 올라와서 뭐 밸류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쌀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F&B는 이제 구조적 성장은 아니지만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참치 억가가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치를 이제 가져다가 가공해서 캔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가공식품 회사인데 당연히 그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면 예, 동원 F&B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분기 선물 세트 효과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분기에 투입되는 억가는 2,000불 내외라고 하는데 4분기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동원 홈푸드가 고가에 매입했던 그 뭐 축산 예, 이 재고 이슈도 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예, 동원 팜스는 작년에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 유난히 이제 참치 가격이 올라서 좀 부담이 컸는데 이게 지난 3년간 보시면은 톤당 1,380달러에서 22년도에 1,690달러까지 올랐고 올해는 뭐 1,900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이런 이제 참치 만드는 회사들은 좀 부담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매년 250억 정도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억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 예, PER도 6배고 PBR도 역사적 밴드 하단이라 예, 주가 측면에선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동원 F&B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딩이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참치 효과 꺾이고 주가 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고 자 하나증권의 김송준 하민호연구원님은 9월 주택 한 달 그러니까 주택주도 지금은 한번 짧게로라도 투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내용이고 저 점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김승주 연구원 쓰신 그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냐면 주택 공급 정책 발표될 거다 이번 달에.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업종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 시멘트도 괜찮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몰탈 시멘트가 뭔지 아세요? 저 잘 몰랐거든요. 레미탈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몰탈이 뭔가 이건 제가 다 적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근데 몰탈은 시멘트에다 모래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장용, 보수 보강용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는 거기다 자갈까지 넣은 거고 콘크리트가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한일시멘트가 DLENC와 함께 고밀도로 된 바닥용 레미타 개발에 성공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 레미탈 시멘트에 모래 넣은 건데 요거를 이제 아파트에 놓주면 밀도도 향상되는 데다가 소리를 줄여준다. 층간소음 심한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소재죠. 한일시멘트 매출의 26%가 여기서 나옵니다. 몰탈, 예, 레미탈. 그래서 레미탈 가격이 오르는 건 한일시멘트 입장에서도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플랜트는 여전히 발주부진하고요. 예, 주택은 인천 검단 결과 발표 징계 여부 나타나고 난 뒤 바닥 확인하는 모습이고 펀더멘트 아직 부진하다. 착공 부진하고 분양 목표치도 달성 가능성이 낮다. 다만 이제 이런 걸 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발표할 것 같다. 활성화 정책, 공급책. 이거는 시멘트나 건자재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네, 그래서 정부는 착공 감소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좀 인지하고 국토부 장관도 계속 아파트 공급할 거다. 이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언급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계속 알려지면 예, 가격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부에서도 원하는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걸 조금 이제 약간 진정시키기 위한 공급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요 내용이고, 현재 부동산 매매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거래 비중이 높은데 매물은 증가하는데 전월세 매물은 감소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를 놓고 이사하는 것보다는 매도해서 차라리 그냥 이사 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보다 자기가 직접 팔아가지고 옮겨버린 거예요, 집을.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더 오를까봐. 이거 올라갈 때 그 전에 미리 좀 주택 정리해서 갈아타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요 증가 따라서 매매 거래량 증가로 인테리어 업황도 좀 개선을 되고 있습니다. 요새 가구주 주가 좋죠. 특히 LX 하우시스는 내부자들도 상당히 많이 샀었죠, 예전에. 그 한샘이 2분기 실적 장표에서 토탈 인테리어 패키지 잔고, 이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샘도 지금 환경에서 나쁠 건 없죠. 마진 스프레드는 더 좋을 수, 원재료 비용은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매 거래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은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너무 기대감이 큰 것보단 적절한 기대가 낫죠. 그래서 LX 하우시스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년 추정치가 올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추정치가 뭐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내년 매출액 추정치 향상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수급은 21년과 비교했을 때 좀 빈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LX 하우시스 기준으로 수급이 비어 있는 거죠. 건설주는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뭐 좋은 흐름 한 번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주택은 구조적 성장 아니니까 이제 결국엔 인테리어나 시멘트나 이런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인테리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급 늘 거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발표할 텐데, 그러면은 공급 늘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멘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서 건자재 쪽,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LX 하우시스도 여전히 PBR 무릎 쪽이고요. 밸류가 한일 시멘트도 무릎 정도입니다. 밸류도 매력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공시는 별거 없었고요. 삼성전기 기억나시죠? 요거 미국 자동차 업체 요거 납품. 오늘은 좀 주가 별로 재미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매수 쪽에서는 어제 많지 않았고요. 애경산업 정도가 어제는 이렇게 근데 좀 되게 독특한 게 3명이 샀어요. 3분이 6천만 원 규모로. 물론 3개 합쳐서 6천인데 어쨌든 애경산업 화장품 회사죠. 이걸 좀 매수한 것도 약간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제가 해드릴 거는 이제 오늘 보고서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마무리하고, 이제 아직 시장이 안 끝났거든요. 제가 장 끝나면 바로 또 연결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지수 시장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마이너스 18포인트 하락을 해서 부진하게 좀 어제 올랐던 걸 거의 좀 다 반납하는 그런 좀 모습으로 좀 오늘 마무리가 돼버렸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좋다가 갑자기 오후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좀 부진하게, 코스닥 보시면 오늘 막판에요. 원래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후에 좀 하락을 했던 게 좀 특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외국인 기관은 매도했고, 기관들 매도가 엄청납니다. 오늘 무려 3천억을 대량으로 팔아버려 가지고 증시가 좀 몸살을 앓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섹터로는 오늘은 바이오의 날입니다. 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쪽 있죠. 이쪽이 사실 며칠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 올릭스, 올리패스, 아이진, 한미약품,
뭐 큰 회사보단 좀 약간 중소형 기업들인데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이끄는 그런 장세였고, 그나마 뭐 윤활유 관련주 이쪽은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유 가격, 예, 그 영향으로 일단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어제 좀 부진했죠. 근데 오늘은 이루다 어제 급락하더니 오늘은 다시 하루 만에 반등했고, 메디톡스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이제 같이 상승하는 좀 모습이 나와줬고, 오늘은 또 아이센스가요 무려 12%, 예, 거의 폭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주 뭐 탈모 치료제, 예, 줄기세포 다 바이오에 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그나마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 조금, 딥노이드가 오늘 좀 많이 올라. 제일 여기도 사실 의료 AI 쪽이죠. 그쪽이 좀 오늘 강했고, 임플란트 쪽은 강하진 않았습니다. 요새 임플란트는 되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주가들이 오르질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업체 일부, 이건 관광주가 오르는 건 아니네요. 코센이란 기업만 올랐네요. 카지노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GKL 파라다이스 반등을 해줬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조금이지만, 예,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화장품도 일부 기업들 조금 올랐지만 뭐 이 중에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편의점 회사 오늘 조금 일부 올랐고, GS 리테일 요즘에 분위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로봇주도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흐름인데, 오늘은 뭐 기업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움직였고, 은행도 오늘 JB금융지주가 뭐 혼자 좋았습니다. 교육주가 오늘 모처럼 올랐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진짜 오래됐죠. 여기도 이제 내부자들이 많이 산 걸로 기억나는데 많이 물려있죠, 내부자들. 근데 오늘은, 예, 급등을 했습니다. 챗봇 관련주, 뭐 인터넷은행, 2차전지 LFP 이쪽은 좋았고요. 반면에 오늘 초전도체는 급락, 전성 관련주들도 급락. 여기 초전도체죠 다. 그 다음 오늘 반도체 안 좋았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급락. 예. 2차전지 셀 업체도 오늘 안 좋았고요. 예. 그 다음에 화학섬유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오늘 빠졌고, 예, 패배. 오늘 사실 2차전지가 오후에 좀 많이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좀 안 좋았습니다. 니켈 쪽 오늘 포스코인터가 많이 빠졌습니다. 종합상사 빠졌고, 리튬도 빠졌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쪽이 다 2차전지 쪽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모 화학이 많이 빠져버렸고요. 반도체 장비, 이게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TFE가, 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OLED도 안 좋았고, 재료 뭐 소재 다 안 좋았고요. 비메모리 쪽도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오사트 기업인 뭐 SFA 반도체나 두산테스나는 조금 버텨는 줬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다시 좀 밀려버렸고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오늘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전통 석유는 좋았는데, 하나솔루션이 아까 보셨죠. 예. 시장은 일단은 지금 안 좋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뭐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R 후에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의 기관이 던져요, 항상 저런 건. 예. 아시죠? IR 하고 나서 생각보다 안 좋네, 일단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100만 줄 던져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길게 보면 기회가 아닌가 싶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추정치가 낮아지거나 요 정도 예상했는데 낮아버리면 일단 매물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반도체 대표주도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큰 변동은 없어요. 요즘에 뭐 계속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게임주 아직 답답하고, 풍력주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면세점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말고는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좀 부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오늘 SM은 아까 좋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SM 혼자만 좋아요. 이 라이즈라는 이제 V그룹이 또 데뷔를 했고,
다만 다른 기업들은 부진했습니다. 그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시면 오늘 뭐 대부분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흐름이었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여기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오른 기업이 거의 없어요. 포스코 인터 급락했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는 다 급락했습니다. 네. 그나마 삼성 SDS. 근데 아까도 제가 그 아침에 이제 라이브 할 때 삼성 SDS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그 삼성 SDS 2분기 실적 발표 기억나세요? 그때 딱 보고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 한번 읽어드렸죠. 거기에 뭐 나왔죠? 생성형 AI 한다고 딱 나와 있었죠. 네. 이제 AI 관련주로 지금 가는 거예요. SDS. 근데 9월 12일 날짜 기억하세요? 9월 12일 날 서밋 합니다. 리얼 서밋이라는 이벤트를 해요. 거기서 공개한대요. 삼성 SDS가. 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 명확히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또 하루 만에 호재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급락하는. 왜?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년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안 좋았고요. 오늘 FNF는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SM 좋았고 CS 윈드나 이런 쪽 계속 안 좋았습니다. 풍력주들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세상 폭력이 지연되거나 막 이럴까봐 좀 리스크가 좀 일부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나 방향은 바뀐 건 없어요. 예. 폭력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기대는 좀 못 미치는 거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두산이 좀 빠졌고요. 예. 오늘은 PNT도 좀 일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 화학, 신성 델타, 삼양식품 많이 올랐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금 다 꺾이고 오랜만에 엔캠이 좀 올라갔고요. 바이오 좋았고 GKL 좀 일부 올랐습니다. 아이센스가 급등한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아까도 물어보시던데 오늘 공시 나왔어요. 그 시설 투자, 신규 설비 투자 들어간다고 하니까. 설비 투자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레이크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거 보이세요? 올해 4,000원이에요. 몇 배 올랐죠? 7배 올랐어요. 7배 거의. 연초 대비.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더 좋으니까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참으셔야 돼요. 지금도 몇 배입니까? 거의 4배 오른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뭐 이런 데서 안 갈 때 매집을 해서 들고 가신 분들은 좋죠. 좋은데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여기다 파시면 얼마 잘하신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제 항상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게 올라가면은 막 좋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데 쫓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고생하세요. 그래서 이미 시세 난 거는 차분히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들어가서 수익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운 좋으면 한 2배 나요. 갑자기 진짜로 2배 금방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매매를 하게 돼요. 결국엔 손실로 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끝난 건 아닌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너무 저렇게 이미 솟은 건 좀 하지 말자. 충분히 기다리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한 거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시장이 되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올랐다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한번 반짝하다가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막 좀 짜증나죠. 답답하고. 그냥 단타 칠 걸 그랬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패턴들이 좋아요.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고 이제 조금씩 우상향 하려는 게 없다. 근데 그 우상향이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우상향하면 안 돼요. 근거 있는 뭐 앞으로 좋아지거나 어떤 재료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며칠은 답답하더라도 이런 유의 기업들을 계속 좀 찾아서 투자를 해보는 게 지금은 좀 더 낫지 않나, 지금 장세에서.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너무 오른 거보다는 좀 덜 오른 쪽에서 한번 계속 찾아 나가시는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 또 영상 이 시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제가 수요일은 좀 죄송한데 저기 이 공공기관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은 좀 라이브가 없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